좀 쉬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죠. 현진건과 나도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현진건과 나도양은 일단 현진건이 어떠한 지식인의 고뇌와 좌절 이런 것들을 다루거나 아니면 노동자의 궁핍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그 아이러니성을 통해 가지고 비극적인 당들을 보여주고 있었다면 나도 양은 보다 이제 그 토속적이고 한국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에로티즘적 에로티시즘적인 면들을 통해서 당대를 비춰내고 있죠. 그래서 그 어떠한 하층 계급들의 삶의 치열함 혹은 거기 안에서의 어떠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라는 굴레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나도양 같은 경우에 그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뭐 에로티시즘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됐던 게 아무래도 이제 그의 작품을 영화화한 것들이 마치 에로 영화처럼 인식되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작품이라는 것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그가 추구했고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측면들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렇게 이제 너무 막 오래 시간 끌기보다는 한 30분 안에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끝마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오늘 이제 총 4명의 작가를 다루었죠. 그래서 근대 작가들이죠. 근데 작가들인데 이제 소설가들이죠. 소설가들. 그렇다면 이 소설가들이 과연 당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제치하라는 그 시대상을 어떻게 인식했으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는지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저기 작가론 혹은 작품론으로 소논문을 한 편씩 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소논문들을 써낸다고 했을 때 그 주제를 누구로 잡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음,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금 시대가 이제 2021년이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도 벌써 21년이면은 21년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10년대 그러니까 100년 전 일이죠. 100년 전에 작품들을 논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식으로 이해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어떻습니까? 셰익스피어.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작가들이 과연 셰익스피어에 견줄만 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냐면 셰익스피어가 죽은 지 지금 몇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은 어떤 셰익스피어라는 그 작가를 굉장히 어떤 영국의 보물로 여기고 있죠. 어, 보물로 여기고 있고 심지어 셰익스피어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그다음에 지금도 셰익스피어로 수많은 학문적 성과들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결국은 연구자들은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가 그렇다고 이를테면 노노에 대한 논문 몇천 년 전 얘기인데 노노에 대한 논문이 뭐 새로운 게 나올까요? 라고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연구라는 것은 어떠한 텍스트가 있을 때 그 텍스트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현재적 관점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연구자적 관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읽어낼 것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뭡니까? 학문적 성과로 취급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것은 하나의 학문적 성과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뭐 100년이 흘렀네, 200년이 흘렀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네 명의 작가들은 분명히 뭡니까? 한국 현대 문학사, 특히 한국 근대 소설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가들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많은 작가들이 당대 그 시대의 당대 작가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지금 제가 제 그 어떠한 강의에 텍스트 강의 텍스트의 어떠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건 그들이 분명하게 한 작가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 제가 이광수의 어떠한 그 친일 행각을 갖다 비판하면서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근대 문학의 출발점, 소설의 출발점, 효시로서의 작가적 위치는 무시할 수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김동인이 새롭게 내성 소설 혹은 자신의 어떤 이중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김동인의 작품은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뭐 분석할 가치가 없어요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름의 그가 가지고 있는 소설적 완성도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의 연구 텍스트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작가들이라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먼저 현진건과 나도양에서 현진건을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현진건의 소설세계라는 것은 어떠한가 했을 때 백조의 동인이죠. 현진건은. 그래서 지식인의 좌절, 그 다음에 경제적 빈곤상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한 당대를 읽어내는 측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동인 이후에 등장한 단편 소설의 기법적 완결을 추구해 가지고 소설적 미학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그것이 현진건 소설의 뭐라고 하면 그러니까 문학사적 의미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진건의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알고 있는 빈처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운수 좋은 날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식인의 좌절이 빈처이고 경제적 빈곤상이 바로 운수 좋은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런데 이제 이 김동인 이후에 이 김동인이 단편 소설 작가로서 아주 이 완성도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당대를 비춰봤을 때 근대 소설의 출발점에 서 있는 작가이거든요. 김동인도 역시. 그렇다면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근대 문학적 의미라는 것은 단편 소설을 하나의 소설적 기법으로 활용하면서 분명하게 어떠한 그 소설적 내용들, 그다음에 당대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들 이런 것들을 작품 안에 분명히 잘 녹여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완성도라는 것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소설적 완성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 할 때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존재할 것이고 의의도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텍스트, 연구 텍스트로서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저는 분명히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이제 이런 게 있죠.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박계주의 순애보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그런데 이 박계주의 순애보에 대한 연구 논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그 순애보라는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라든지 혹은 그 의미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연구 텍스트로서 큰 매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죠. 그것은 그 박계주의 순애보라는 그 작품 자체가 대중소설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순수소설이나 본격소설적 측면에서 본다면 별다른 텍스트로서, 연구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연구가 많이 안 되어진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에 이르러 가지고 그러면 대중소설은 과연 의미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때 결코 그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제 있던 문학 장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 시대에 크게 주목받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문학이라는 장르 자체가.
다만 이런 거죠. 점점 궁극엔 사라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이를테면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나서도 과연 소설이라는 장르가 남아 있을 수 있는가 했을 때 그 부분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래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음.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SNS를 어떤 소통의 도구로서 굉장히 활용도 높게 쓰고 있죠. 그렇지만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과연 그러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음. 카카오라는 새로운 기업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카카오나 네이버라는 이 기업이 지금 시총을 놓고 보면 거대 기업들이거든요. 그룹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LG라든지 삼성 뭐 이런 그룹들과 견주어 가지고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그룹적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것은 새로운 정보화 사회라는 것의 도래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기업의 형태인 것이고 그 기업의 형태를 통해서 향후에 어떤 방향 뭐 이를테면 우리가 메타 서비스라고 합시다. 메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변화를 네이버도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페이스북도 그렇잖아요. 페이스북도 메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한 지가 불과 1, 2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지금 새롭게 이제 또 다른 자기들의 그러니까 새로운 향후의 사업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잡을 것이냐 했을 때 메타버스 쪽으로 가겠다. 메타버스 쪽으로 가겠다라고 설정해놓고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대의 변화라는 것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도 과연 그 시대의 변화를 어떻게 읽어내고 그게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연구 텍스트로서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논어를 갖다가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논어라는 것은 인류의 어떤 그러니까 공자라는 하나의 사상가가 가지고 있던 사상 아닙니까? 그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 윤리적 가치 기준으로 하나의 기준으로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서 그걸 수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학 텍스트라는 것도 역시 그러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현진건이라는 한 작가의 텍스트라는 것도 그런 의미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당대의 하나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작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현진건은 초기 소설에서 나라는 1인칭 화자를 등장시켜가지고 소설 속에서 성격의 초점과 소설의 초점을 일치시키면서 그러니까 소설 속에서의 성격의 초점과 소설의 초점을 일치시키면서 인물의 내면 분석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빈처가 있는데요. 식민지 시대의 어떠한 지식인의 고뇌가 드러나 있죠. 이 현진건의 빈처에는. 그래서 1인칭 화자 나를 등장시켰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거죠. 고전 소설에 보면 홍길동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길동전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작가가 모든 것을 지휘해가지고 홍길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대 소설에 오게 되면 인칭이라는 게 변화가 되죠. 1인칭, 3인칭이죠. 그럼 1인칭 시점이라는 것은 1인칭은 나라는 것에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것은 나의 시점에서 내 얘기를 써내려가는 것이고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것은 내가 다른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을 소설의 주된 내용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가가 관찰자가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관점이 다양화됐다라는 겁니다. 근대 소설 작법이라는 것은. 그랬을 때 1인칭 화자를 현진건이 등장을 시켜가지고 소설 속 성격과 소설의 초점 자체를 일치시키면서 인물의 내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를 갖다가 내 스스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시도했고 그것이 의미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텍스트로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빈처라는 거죠. 그럼 식민지 시대 지식인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식민지 시대 지식인들의 고뇌라는 게 우리가 이제 룸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룸펜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인텔리 계층이거든요. 인텔리겐처지 않습니까? 인텔리 계층들이 집에서 놀고 있자. 집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백수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인텔리겐처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식인 계급들이 집에서 놀 수밖에 없는 시대상이라는 거. 그것이 불행한 거죠. 지식인들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들 혹은 일반 민중들보다 어떠한 그 인류가 만들어낸 학문적인 보고들을 취득을 해가지고 그것을 내면화해서 자신의 어떠한 지식이라는 하나의 사고 사유의 틀로 가지고 있는 집단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충분한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면으로 본다면 효용 가치적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해온다 그랬을 때 앞길을 제시하면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룸펜 같은 경우. 여기에 나와 있는 빈처의 주인공 역시 방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잃어버릴 수 없는? 식민지 시대라는 거죠. 식민지 시대. 식민지 시대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조선시대라는 것은 전제 왕권제 아닙니까? 전제 봉건 영주제이면서 왕이 모든 걸 다 했죠. 왕이 모든 걸 했기 때문에 왕만 받들고 있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유교적 가치, 그러니까 주자학적 가치 혹은 이제 성리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가 체제가 누구에 의해서 일제라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일제라는 새로운 세력들의 등장이거든요. 그럼 이 새로운 세력들이라는 것은 민족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민족인 거죠. 왜? 우리는 한반도라는 땅덩이 안에서 기거하면서 국가를 세웠고 그 국가들을 유지해 왔던 민족인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라는 땅덩이, 일제라는 것은 일제의 땅덩이에 있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와 가지고 어떤 그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든 거죠. 제국주의로서. 그래서 그 제국주의로서 식민지를 만들어서 한 나라의 국권을 빼앗아 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거하고 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 지향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조선 왕이라는 국왕이라는 데 있다가 그것이 일본으로 향하게 되는 건데 일제로 그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일제에 대한 반감이 생길 것이고 과연 이 지배 세력으로서 일제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일제는 우리에게 뭡니까? 배척해야 할 대상이면서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어낼 때 사라져야 할 대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제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지식인 계층에서는 고민을 하고 고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혹은 그들을 거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의 근대 문물을 그러니까 발달사 측면에서 인류 문명의 발달사 측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근대적 문물이라는 것을 먼저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인 근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국가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뭡니까? 일제 치하라는 식민지 현실을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식민지 현실을 목도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일제는 제거의 대상이면서 사라져야 할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오는 고뇌와 고민 이런 것들이 지식인 사이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작품으로 현진건이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또한 현진건은 중반 이후에 3인칭 시점의 서술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작중 인물의 삶을 좀 더 치열하게 묘사한 작품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1인칭 화자를 등장시켜서 어떠한 내면 분석에 치중하는 소설을 썼다면 1930년대 중반 이후에는 3인칭 서술 방법을 활용한 일반 민중들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공공한 삶을 그려내는데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들이 만들어낸 대표적 작품이 운수 좋은 날이 되겠죠. 이 운수 좋은 날은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 운수 좋은 날의 제목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 뭐 여러분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김첨지라는 주인공이 있죠. 그 김첨지라는 주인공은 뭡니까? 인력거꾼이죠. 그러니까 운수 좋은 날이라는 게 뭡니까? 인력거꾼이 많은 손님을 태워가지고 돈을 많이 번 날 아닙니까? 그 운수 좋은 날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도. 그러니까 이 김첨지는 너무나 기분이 좋죠. 왜? 병든 아내를 위해서 설렁탕을 살 수 있는 돈이 벌리니까요. 그래서 친구와 술 한잔을 나누고 기분 좋게 설렁탕을 사가지고 병든 아내에게 가져다 주려고 집에 가봤더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내가 죽어 있는 거죠. 상황의 비극성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운수 좋은 날이 아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극적 상황을 극대화시킨 거죠. 제목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김첨지로 대표되는 인력거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최하층 노동자 아닙니까? 자신의 그 인력거를 끌어가지고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최하층 노동자 중에 한 부류거든요. 그럼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당대의 시대상의 공공함, 노동자 계급들의 공공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고통의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현진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진건 소설의 주 소재는 생활의 궁핍이죠. 생활의 궁핍. 그래서 시대의 어떠한 다양한 현실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내고 있는 건데 핵심 포인트는 바로 생활의 궁핍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공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신적 가치를 우위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져오는 어떤 현실적 피폐함을 역설적으로 제시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어떠한 궁핍한 사회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죠. 다만 현실을 갖다가 다양한 방식에서 바라보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현진건 소설에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그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은 짜임새가 완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의 형상화에 잘 부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는 심리 묘사가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면 심리의 변화라든지 외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외부 행동 방식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를테면 김첨지가 운수 좋은 날에서 인력거를 끌면서 막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아플 텐데, 아플 텐데. 그렇지만 내가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서 막 내면 심리로는 굉장히 뭡니까? 복잡하지요. 지금 아픈 아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외면적으로 비 오는 날 계속 돈이 벌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조시켜 놓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아이러니성, 그러니까 비극성이 훨씬 더 극대화되는 거죠. 더불어서
서술적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묘사의 객관성을 구현해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현인골 소설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나도양을 한번 봅시다. 나도양. 나도양 역시 이제 백조 동인이죠. 그래서 초반에는 예술에 대한 환상에 들뜬 인간들을 묘사하거나 서간체 형식으로 예술에 대한 열정을 드러내는 작품을 창작해내게 됐죠. 그래서 애정 갈등 문제죠. 애정 갈등 문제. 제가 이제 아까 에로티시즘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바로 그러한 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에로티시즘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각이 돼서 마치 에로티시즘의 무슨 거장처럼 이야기되는 측면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애정 갈등 문제를 낭만적으로 형상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광수의 무정에서 보여준 이제 계몽성, 어떠한 민중이라는 것은 계몽 대상으로서 지도자 리더가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극복해 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편 소설 환희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 욕망, 그 다음에 애정의 문제에 얽힌 고뇌 속에서 파멸하게 되는 한 여인의 삶의 모습을 그려내가지고 일본 신파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측면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광수의 무정에서 극복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극복해 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인간의 본성, 그 다음에 현실적인 어떤 삶의 조건,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 가지고 소설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완결성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창작해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벙어리 삼룡이 물레방아 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뭐 뽕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화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떠한 그 무슨 뽕원, 뽕투, 뽕투리, 뽕투리 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해서 막 진짜 에로 영화 같이 막 계속 나왔었거든요. 뽕 시리즈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작가가 다르게 받아들여져 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도향을 뽕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벙어리 삼룡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작품들이 결국 낭만적 경향을 벗어나 농촌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성 안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 유욕, 욕망이죠, 욕망. 육체에 대한 욕망과 물질에 대한 탐욕, 이러한 것들이 빚어낸 인간성의 타락, 이러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바로 나도양 소설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누구나 육욕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이고 물질적 탐욕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빚어낸 비극성을 아주 잘 그려낸 작가가 나도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이 이제 벙어리 삼룡이 물레방아 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벙어리 삼룡이 같은 경우 하인이라는 신분적 차별, 그 다음에 벙어리라는 육체적 불구성,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뜻을 갖다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결국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내는 아주 비극적인 내용이죠. 물레방아 같은 경우는 지주와 소작인이라는 계급 안에서의 어떠한 성적 매매, 이런 것들이 인간의 타락상을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있죠. 뽕 역시 이제 어떤 매춘 아닙니까, 결국. 경제적 궁핍이 결국 매춘이라는 현실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돈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 거기 안에서의 어떠한 인물들의 비도덕성,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욕과 물질적 욕망에 대한 경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들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어떠한 그 가치, 그러니까 한국적인 것들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그 안에서 인간의 어떠한 욕망들을 아주 사실적이고
비극적으로 잘 그려낸 작가가 나도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히 나도양도 어떠한 그 당대의 한 작가로서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저 일찍 끝낸다고 했는데 더 이상 뭐 얘기해봐야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끝마치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다루어 봤던 이광수라든지 김동인, 그 다음에 현진건, 나도양 이 네 명의 작가들은 분명히 한국 문학 소설사에 있어서 초기에 굉장히 일정 부분 한 획을 그어놓은 뛰어난 작가들이기 때문에 그들 존재의 의미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연구자로서 분명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소논문의 주제로 잡을 수 있는 작가들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